제 이름은 김정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은지 엄마라고 부릅니다. 평생 큰일 없이 살던 제 인생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알게 된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터미널 근처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했고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우리 가족은 먹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집 근처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100평이 안 되는 자그마한 텃밭이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호박을 심고 물을 주는 게 그의 새로운 일과가 됐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채소를 돌보는 그의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텃밭에서 돌아올 때면 늘 한아름 채소를 안고 왔어요. 그날 수확한 채소로 저녁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막단 상추잎을 내밀며 맛을 보라고 할 때면 저는 쌈장을 찍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진짜 맛있다고 대답하면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죠. 평생을 사무실에서 서류와 씨름하던 사람이 이제는 흙을 만지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부터 은지 아빠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돌아온 그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네.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고작 집 뒤 텃밭을 왕복한 것뿐인데 낯이 산을 오른 것처럼 거칠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운동 부족 아니에요? 요즘 텃밭만 하시지 산책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저 역시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면 그래 그런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중간에 꼭 멈춰 서야 했고 밤에는 컹컹거리는 마른 기침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냥 감기 기운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죠. 병원비가 아깝다고 괜히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느니 그냥 참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자 동네 약국에서 기침약을 샀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내려놓는 그를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여전히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은지 아빠의 몸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은지는 외동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은지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도시락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한 건, 은지 아빠가 검소하게 살며 착실하게 돈을 모은 건 전부 은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저 과외 안 받아도 괜찮아요.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은지가 과외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며 부모 형편을 헤아려 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착한 우리 딸. 그래서 더욱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고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남편과 저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다며 감격해했고 축하를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은지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은지에게 저희가 보낼 건 생활비뿐이었죠. 그나마도 알바로 벌어서 쓴다며 자주 거절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졸업하고 국내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합격 소식을 전하는 은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같이 눈물이 나 가게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축하해줬습니다. 딸 정말 잘 키웠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평생 도시락이나 싸는 게 제 일이었지만 은지는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은지가 입사하고부터 많이 바빠져 주말에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힘든 일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으며 1시간씩 통화를 했습니다. 상사한테 혼났다며 속상해하는 은지에게 처음엔 다 그렇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주는 게 좋았습니다. 딸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게 행복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도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밤 막차를 타고 와서 일요일 오후에 올라갔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지가 있는 주말은 달랐습니다. 집안이 환해졌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주세요. 아무리 밖에서 사 먹어도 엄마가 끓여주는 맛이 아니더라고. 그래, 아빠가 텃밭에서 기운 호박도 넣어줄게. 은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즐거웠습니다. 딸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도 야근이라고 신제품 출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말엔 팀 워크숍이 있으니 다음에 꼭 내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니까.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지나도 은지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점점 짧아졌죠.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끊으면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추석에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설날에는 친구와 여행을 가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따님은 요즘 어떻냐고 물어올 때면 잘 지낸다고, 바빠서 집에는 잘 못 온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쓸쓸했습니다. TV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여행 다니는 프로를 볼 때마다 부러워지기도 했죠. 우리 은지도 언젠가는 그럴 거라고, 지금은 바쁠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위로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들기 전 은지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사진 속 은지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다시 눈물이 났어요. 외동딸이라 더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여럿이었다면 한 명쯤 연락이 뜸해도 덜 서운했을까요? 하지만 은지는 제게 전부였습니다. 평생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은지 아빠, 우리 딸 요즘 너무 바쁜가 봐요. 통화한 지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거실에 앉아 책을 보던 은지 아빠가 책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문자는 보내잖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거겠죠? 제 말투엔 서운함보다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 아빠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조용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저 텃밭 관리에 필요한 메모를 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문자 알람음이 들렸습니다. 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자 하는지 무통장 입금.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거품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50만 원. 하는지.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그래, 우리 은지가 결국 엄마를 생각한 거구나. 연락이 뜸했던 건 바빠서였을 뿐이구나. 결국 우리 딸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구나.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집에 돌아와 은지 아빠를 찾아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지 아빠, 은지 아빠. 텃밭에서 호박순을 다듬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은지가 돈을 보냈어요. 50만 원이나?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흥분해서 손이 떨렸죠. 그런데 은지 아빠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했네. 잘했네라뇨? 놀랍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보내다니. 뭐. 은지도 이제 일한 지 꽤 됐으니까. 효도하고 싶었겠지.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걸로 호들갑이냐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다른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우리 딸 정말 대견해.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은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그 후 매달 20일이면 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자 하는지, 무통장 입금, 50만 원, 정확히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었죠. 그 무렵 은지 아빠의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숨이 차는 정도가 심해졌어요.
이제는 평지를 걸을 때도 자주 멈춰 서야 했습니다. 기침도 더 잦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한다고.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다음 주에 가보겠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미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얼굴색이 너무 창백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제가 강제로 동네 내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지며 상급병원에서 심장 쪽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나 혼자 가서 받아도 돼? 가게도 바쁜데. 남편의 고집에 결국 검사 받는 날도 외래 날도 가게에 나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뭐래요? 약으로 치료 가능하대. 약만 잘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러 오래? 그런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더 나빠지지는 않았지만 텃밭일도 이제는 거의 못했죠. 괜찮다고,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고, 왜 약을 먹는데도 안 나아지냐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자고 했다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남편은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검은색 수첩. 불을 끄고 난 뒤에도 작은 스탠드를 켜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사각사각.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뭐 쓰세요? 아, 그냥 일기 같은 거야. 별거 아니야. 당신이 일기를 쓸 줄은 몰랐네요.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잖아. 그래서 중요한 것들 적어두는 거야. 그는 수첩을 재빨리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듯이. 궁금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혼자만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매달 20일이 되면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은지라는 이름이 뜨는 문자 알림을 무려. 그 이름이 뜰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멀리 있어도, 연락이 뜸해도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은지 아빠가 아프고 가게 일이 힘들고 외로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은지 아빠, 우리 은지 정말 대견하죠? 그래. 대단해. 그는 늘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죠. 표정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은지 아빠의 담담한 반응, 은지의 침묵.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딸의 효심에 감동해서, 남편 건강 걱정에 정신이 팔려서, 가게 일에 바빠서.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은지 아빠의 거친 숨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말이죠.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을 때 그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내내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곧 병원에 도착한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상담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동맥 판막이 심하게 좁네요. 중증 판막 협착증입니다. 지금은 심기능이 많이 떨어져 바로 수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태를 안정시킨 뒤 수술해야 하지만 솔직히 시기를 많이 놓치셨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의뢰받으신 지 꽤 되셨죠? 예약을 2번이나 미루셨더군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 수속을 마치고 병실로 왔을 때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은지 아빠, 왜 말 안 했어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입원 생활이 시작됐고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가게는 잠시 문을 닫았죠. 은지 아빠 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이후 은지도 정신이 없었는지 매달 20일이면 오던 문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은지 아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고 수술 날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실에서 은지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죠. 은지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은지 아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정말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려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고마웠다고,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고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은지 아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2시 37분. 은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왜 더 강하게 권하지 않았을까? 왜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을까?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은지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서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다녀갔어요. 시청 동료들, 동네 이웃들, 가게 단골 손님들. 모두들 은지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은지 아빠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나왔습니다. 낡은 검은색 수첩. 남편이 밤마다 일기를 쓰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수첩을 펼쳤어요. 2023년 5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점점 숨쉬기가 힘들다. 아무래도 몸이 많이 망가져 손쓰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 2023년 6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오늘 은지 엄마가 은지 얘기를 하며 웃었다. 고맙다고 문자도 보냈다고 한다. 다행이다. 은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숨이 막혔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3년 7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검사를 미뤘다. 결과를 마주하기가 너무 두렵다. 병원비 모자라지 않게 매월 보내야지. 2023년 8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숨이 자꾸 찬다. 하지만 은지 엄마 앞에서는 웃어야지. 2023년 9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은지 엄마가 은지 자랑하며 행복해한다.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은 은지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딸 이름으로 보낸 것이었죠. 내가 서운해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딸이 나를 생각한다고 믿게 하려고. 뒤에서 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지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엄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은지가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은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듯 은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는 그런 줄도 몰랐다고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모녀는 그렇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어요. 은지 아빠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은지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 50만 원.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은지 엄마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딸의 사랑이라 믿고 행복해했으면 좋겠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해, 정선아. 미안해, 은지야. 그리고 사랑한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자기 건강보다 제 마음을 먼저 걱정했던 겁니다. 몸이 아파도 저를 위해 매달 50만 원을 보냈던 거죠. 딸 이름으로요. 진짜 몰랐다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고 은지가 말했습니다. 안다고, 아빠가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좀만 더 자주 전화했으면, 좀만 더 자주 집에 왔으면 하고 은지가 자책했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아줬어요. 괜찮다고, 아빠는 원래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줬죠. 그날 밤, 저는 수첩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은지 아빠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첩 안에는 매달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전부 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은지 아빠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첩에 자기 마음을 다 적어놨던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딸을 아낀다고,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 모든 마음이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은지 아빠, 당신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 새벽,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